이러한 자외선 차단 원칙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강의 때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외선 B를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SPF인데 이것이 30 이상인 제품 또는 15에서 30인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최근에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자외선 A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지표인 PA가 3단계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권장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책 넓은 모자를 쓰시거나 선글라스와 양산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긴 소매의 상하의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손이나 손 발톱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이 많이 예민하시고 건조하신 분들은 15분 정도 따뜻한 스팀 타월로 손을 감싼 다음에 핸드크림을 바르시면 피부가 많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면자감을 끼고 주무시면 더욱더 진정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과도하게 자르게 되면 그 손톱 주위에 피부를 다칠 수가 있는데요. 항암요법으로 인해서 이미 면역 체계가 약해져 계시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손톱은 적당히 자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음료수 캔을 직접 따지 마시고요. 손톱 보호를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약해져 있고 갈라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부러 떼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전용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손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매니큐어나 인조 손톱은 그 자체로도 손톱에 자극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것을 제거할 때 리무버 등을 사용해서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2차적인 손상을 또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암 치료에 따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데요. 여기에 따른 관리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하루에 8잔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이겠고요. 샤워는 너무 안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샤워를 하실 때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20분 내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고 또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적정한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실내 습도를 이 정도 65% 정도 유지하시고,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시고, 또 물에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나 찜질방, 수영장 이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해 줄 수 있게 약산성이나 중성의 비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때를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는 죽은 각질 세포로 생리적으로 저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탈락되기 전에 일부러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충분한 양을 자주 바르시는 게 좋은데, 특히 샤워 후에는 수분이 마르기 전에 바르셔야 그 보습 효과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꽉 조이는 옷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그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의 경우에는 면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동이 특히나 불편하신 분들, 저희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물수건으로 자주 닦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자연 보습 인자를 닦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또 습진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부위를 제외하고는 물수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굴 피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평소보다 더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에 따라 다른데 피부가 붓거나 또는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또는 좁쌀처럼 올라오거나
이런 피부에 트러블이 없으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수분팩을 하시는 걸 오히려 더 권장드리고요. 또 그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향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향이 나는 제품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이 나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화장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너무 두껍게 화장을 하시는 경우에 화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뜨거운 물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겠고요. 피부 온도보다 약간 낮은 자극이 적은 미지근한 물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세안 직후에는 보습제를 바로 바르셔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제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수분과 영양크림 등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천연팩의 경우 맞는 환자분들께서는 보습 효과를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환자분들 그 윗팔의 안쪽에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부위에 먼저 바른 다음에 뭐 하루 정도 주무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때 그 천연팩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얼굴을 세안하는 법인데요. 철저히 노폐물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화장품 등을 지우는 것이 또 피부 관리에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클렌징 크림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얼굴을 마사지하는 것이고, 이때 클렌징 티슈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천천히 마사지하는 식으로 세안을 하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2번 정도 되풀이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항암 치료하시면서 또 찬물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자분들 면도하실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면도를 하고 남성용 화장품을 도포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면도위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면도기 사용을 추천드리고, 보습제를 사용하실 때도 여성용이나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순한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항암 치료에 따른 일반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항암 치료에 따른 저희 모발 관리 및 탈모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발이 항암 치료에 따라 건조해지고 곱슬거릴 수가 있겠고요.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탈모된 이후에 새로 나는 모발은 보통 더 곱슬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탈모를 보시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가늘어지고, 표적 치료 항암제의 경우에는 뭐 앞머리 쪽이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성형 탈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항암 치료 중에 다시 모발이 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정도에 따라서 경증이냐, 그 경증은 멀리서는 탈모가 명확치 않은 경우를 말하고요. 중등증의 경우에는 부분 가발이나 가발이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질을 하실 때는 빗살이 적은 빗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샴푸는 매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모발이나 두피가 건조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하셔도 괜찮고, 또 하루 동안 쌓인 오염 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저녁 시간대 감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한 뒤에는 샴푸가 남아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 비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헹구어 주시고 타월로 가볍게 두들겨서 말리시기 바랍니다. 모발이나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드라이어, 고데기, 롤러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염색이나 파마, 헤어스프레이, 젤 등은 피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피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모발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시는 것이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탈모나 모발의 변화가 있을 때 머리를 좀 짧게 하시는 것이 관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탈모로 인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요. 뭐 한 연구에 따르면 탈모가 생기는 이 차라리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유방암 환자분들에서는 중에는 유방을 잃는 것보다 머리카락을 잃는 게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불안과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 담당 의료진이나 피부과 의사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모가 심하거나 완전히 탈모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두피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나 가발 등을 이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두피에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머리를 감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거품이 좀 덜 나는 중성 샴푸를 이용하시고 각질이 많다면 비듬 제거용 샴푸를 이용하시고요. 두피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항암제를 탈모가 심한 경우에 가발을 선택하시거나 가발을 써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발을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탈모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가발을 고르고 또 주문을 했을 때도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발을 고를 때는 가발의 종류나 착용감 그리고 관리 방법, 가격, AS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가발 안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사용하실 때 가발이 행여나 벗겨질까 또는 가발 라인이 보일까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착용감이나 밀착도가 좋고 머리 크기에 맞는 가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또 가발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구입처에서 클립을 받아 고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피부색이 하얀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의 가발이, 피부색이 검은 경우에는 밝은 색상의 가발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발을 위한 습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관리 이외에 저희가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탈모를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이런 원형 탈모는 일반적인 탈모랑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피부과 진료를 보시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전반적인 탈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암제 투여 중 그리고 투여 후에 4에서 6개월까지 저희 발모제를 바르는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또 염증이 두피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터성 탈모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피부과 진료를 보시고요. 치료법으로는 스테로이드를 도포하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 균 검사나 항생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또 간혹 눈썹이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안약을 사용해서 눈썹이 다시 자라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이외에 채모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얼굴에 털이 많이 자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길어지면 눈을 찔러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심하면 안과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잘라서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얼굴에 털이 많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좋아지긴 하지만 그 전에 제모나 레이저 제모 등을 통해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항암 피부 부작용에 따른 관리 및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부작용인 건조감입니다. 전신에 생길 수도 있고 팔다리에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손가락이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이때는 물건을 잡는 게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피부 관리에 더해서 보습제를 수시로 쓰시고,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치료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때 보호 장비, 밴드나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 외에 비타민 A나 유리아가 함유된 연고나 크림을 도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반성 발진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반성 발진은 보통 증상이 없고 얼굴에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넓은 범위 그리고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심하지 않아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약물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해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드물게 증상이 심하거나 전신의 피부가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살펴보시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심하게 발생한 경우나 병변이 지속되는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 로션, 보습제 사용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치료의 중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 용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의 피부가 매우 드물지만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셔야 하겠고요. 다음에도 같은 항암제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드름 모양 발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 모양 발진은 얼굴, 두피, 몸에 생길 수 있고 증상의 심한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나타난다면 항암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모양 발진을 심한 정도를 나눠서 치료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경증은 체표 면적의 10% 미만, 저희 손바닥 면적을 보통 체표 면적의 1%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10개 면적 미만인 경우가 경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중등증은 10에서 30%,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30%를 초과하는 경우고 스스로 몸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진은 중등증이랑 중증으로 분류된 그런 환자 임상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발진의 치료를 살펴보시면 먼저 담당하는 의사는 치료받는 환자분께 이런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순한 세안제의 보습제로 호전이 되고 두피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머리카락을 좀 짧게 하시는 것이 관리하기가 쉽고 두피에 딱지나 농포를 손으로 짜거나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피는 깨끗이 샴푸하고 잘 말려야 하고요. 뒤에 저희 증상의 경중도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증은 체표 면적 10% 미만을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소 크림이나 연고를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피부과 의사의 상담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는 비면포 유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화장품의 포장에 비면포 유발이라고 써 있거나 또는 피부과적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나온 민감한 환자분들을 위해 나온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중등증이나 중증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 피부과에 오시면 항생제나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이소트레티노인 등의 약을 처방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을 이전에 비슷한 발진을 경험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으로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주치 및 담당 피부과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겠고요. 증상의 정도, 정서적인 영향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또 중등증이나 중증의 경우에는 약물을 항암치료 약물의 양을 줄이거나 또는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항암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보통 피부 증상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 모양 발진의 경우에는 다음번 치료 때 꼭 재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항암제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발의 변화에 따른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찌릿찌릿한 증상 그리고 감각이 무딘 증상 이런 전구 증상 후에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또 물집이나 과각화가 생기는데요.
특히 굳은 살이 있던 부위에는 통증이 심하게 되거나 따라서 잘 걷지 못하거나 물건을 잘 잡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손발 피부 반응의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은 보통 치료 용량에 비례하고 따라서 약물을 줄이거나 중지하면 좋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담당 의사는 손발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해야 하겠고, 치료 전에 손발 검진을 통해서 굳은 살 등이 있으면 미리 물리적으로 치료하거나 유리아 크림이나 살리실산 연고를 도포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나 피부 갈라짐이 있으면 보습제를 도포하시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또 경한 경우와 중등증인 경우를 나눠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없는 경우가 경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보습제, 그리고 각질 용해제, 유리아 크림, 살리실산 연고 등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 경우 항암 치료는 지속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본적인 치료와 더해서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 그리고 진통 연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용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증상이 호전되면 항암 용량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암 용량을 줄여도 이 손발 피부 반응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를 아예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스스로 몸을 돌보기 힘든 상태가 중증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치료 외에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고, 보통 항암제 치료를 최소 7일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의 손발 피부 반응이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도, 해당 항암 치료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손발톱 주위염인데요. 손발톱 주위염은 주로 발가락에 많이 생기고 마찬가지 통증이 심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또 합병증으로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고 이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에 희석한 식초를 스포하거나 항생제 연고를 도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시거나 기타 연고를 바르시거나 항생제를 복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학적인 치료 방법,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액체 질소나 삼염화, 아세트산 등을 도포해서 치료하는 화학적 요법으로 여기 염증 조직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기타 이렇게 바르는 치료나 먹는 약, 그리고 화학적인 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도 저희 피부과에서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염증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도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손발톱 주위염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발톱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넓은 신발 그리고 발가락 부위가 열린 신발을 착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톱은 지나치게 자르지 마시고요. 발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거나 또는 2mm 정도 피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잘라야 하겠습니다. 네, 손발톱 밑에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치료 중지 시에 서서히 좋아지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드물지만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또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중에 넥사바, 젤보라프, 라피나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당하겠는데요. 이런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부에 발진이나 점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병변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절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암제에 의해 생긴 피부암이 전이된 경우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항암 치료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암제에 따른 입의 염증 그리고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보통 약물의 농도에 비례하고 생기는 경우에 통증이 심하고
음식물의 섭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입이 마르거나 또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미각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담당의나 피부과 의사 또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한 후에 다양한 국소요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잠깐 중단하거나 약물 용량을 줄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작용은 부종인데요. 부종은 눈 주위나 몸이 붓게 되는 증상을 말하고요. 보통은 심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부종이 심하거나 한 경우에 복수가 찬다거나 폐 부종이 생긴다거나 또는 뇌 부종 이런 심각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심하게 붓는다면 진료를 보시고 저염식을 시행하고 이뇨제를 사용하는 등의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만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안약을 사용해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 항암 치료에 따른 피부 및 모발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항암 치료에 따라서 피부 및 모발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예방을 위한 조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부 및 모발에 자극을 피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햇빛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외출을 안 하시거나 실내에만 계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도포하시고 모자를 쓰신다거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신 다음에 행복하게 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충분한 양을 수시로 도포하시면 다양한 피부 발진에 대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조기에 주치의나 피부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관리 및 치료를 받으신다면 조기에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실 수가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